기대가 만든 상처.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상사가 똑같이 수고했어라는 말을 건넸는데, 한 사람은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다른 한 사람은 왜 그렇게 건성으로 말하지? 라며 기분이 상합니다. 같은 말, 같은 상황인데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기대의 차이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인사라도 해주면 고맙다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당연히 크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기대를 만들어냅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내 편이어야 한다. 친구라면 내 마음을 알아주어야 한다. 내가 이만큼 베풀었으니 고마워해야 한다. 열심히 일했으니 인정받아야 한다. 이런 기대들이 하나둘 쌓여가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저울이 대부분 일방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은 내가 만든 저울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기대치를 쌓아 올렸는데 상대방은 그저 평범하게 행동할 뿐입니다. 그 순간 실망과 상처가 찾아옵니다. 젊은 시절의 나는 이런 상처를 받을 때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무심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대에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대라는 것은 참 교묘합니다. 처음에는 사랑과 관심에서 시작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구와 강요로 변하기 쉽습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고 그 부담이 채워지지 않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대를 완전히 버리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기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대의 크기를 조절하고 기대가 채워지지 않더라도 괜찮다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내 기대에 부응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 이런 태도를 기를 때 비로소 불필요한 상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 기대는 내 것이고 상대방의 선택은 상대방의 것입니다. 이 경계를 명확히 하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상처의 90%는 기대가 만든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감정은 억누르지 말고 흘려보내라.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화내지 마라, 울지 마라, 참아라라는 말들이 우리 귓가에 맴돕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으면 그 감정을 꾹꾹 눌러 담으려 합니다. 마치 그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인 양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깊숙한 곳에 가라앉아 썩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그 감정들은 마음속에서 독이 되어 우리를 서서히 병들게 만듭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이 감정도 고이면 썩습니다. 참았던 분노는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하고 삼켰던 슬픔은 우울과 무기력으로 변합니다. 억지로 미소 지으며 괜찮다고 말했던 상처들은 점점 커져서 결국 마음 전체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마구 터뜨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슬프면 지금 내 마음이 아프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이 있으면 바람 부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를 통제할 수 없듯이 감정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정과 어떻게 함께 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감정을 흘려보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기, 일기 쓰기, 산책하기, 운동하기, 때로는 실컷 울기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강물을 생각해 보세요. 물은 끊임없이 흐릅니다. 잠깐 돌덩이에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곧 다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우리의 감정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상처를 받으면 잠깐 아파할 수 있고, 화가 나면 순간 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붙잡혀 있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흘려보낸다는 말을 무감각해진다는 뜻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감정을 제대로 느끼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픔을 아픔으로 받아들이되 그 아픔이 내 인생 전체를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상처에 매여 살 필요는 없다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상처의 뿌리를 돌아보라. 친구가 모임에서 나를 소개할 때 다른 사람보다 간단히 소개했다고 해서 며칠 동안 기분이 상한 적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동료가 내 아이디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곰곰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상처의 크기가 실제 사건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인정해주지 않아서 아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별로 신경 쓰지 않을까요? 그 차이는 바로 내 안에 있는 욕구의 크기에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클수록,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수록, 특별하게 대우받고 싶은 욕구가 강할수록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마치 목이 마른 사람이 물 한 방울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욕구들이 대부분 무의식적이라는 데 있습니다. 나는 그저 평범하게 대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별것 아닌 일로 화를 낸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작은 일 뒤에 큰 갈망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면의 욕구들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다고? 내가 이렇게 사랑에 목말라 있었다고? 라는 생각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솔직한 성찰 없이는 진정한 변화도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욕구들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다만 그 욕구가 너무 크거나 집착이 될 때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인정받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는 마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건강한 욕구이지만 후자는 집착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작은 일에도 크게 상처받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정직한 자기 관찰이 필요합니다. 상처받는 순간, 왜 내가 이렇게 아플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의 행동 때문일까? 아니면 내 안에 어떤 기대나 욕구 때문일까? 라고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통해 점차 내 안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내가 유독 인정받는 일에 예민하구나. 내가 생각보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 욕구를 조금 내려놓을까? 꼭 이렇게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을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이런 연습을 통해 점차 내면의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외부의 작은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자비와 이해로 마음을 따뜻하게, 내 안의 욕심을 돌아보고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마음이 차가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마음은 더욱 따뜻해집니다. 집착이라는 얼음이 녹아내리면서 본래의 온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생각해보면 상처를 주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만의 아픔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나를 무시한 동료도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를 차갑게 대한 친구도 자신만의 고민과 스트레스로 여유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배경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이해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원망은 결국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가장 많이 괴롭힙니다.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이해와 자비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은 잘못이라고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면 그것을 지적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거리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자비롭다는 것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지되 마음에 독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경계를 분명히 하되 마음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미워하지는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비를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랬을까? 어떤 상황이었을까? 라고 궁금해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나 자신의 실수를 기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타인의 실수도 더 너그럽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감사의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고마운 점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작은 고마움을 기억하고 키워나가다 보면 마음의 온도가 점차 올라갑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상처를 약으로 바꾸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누군가의 무례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누군가의 배신을 통해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상처가 원망으로 썩지 않고 지혜로 변하는 순간,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상처를 넘어 성장으로. 상처받지 않는 마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근육을 키우듯이 마음도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만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던 마음이 시간과 노력을 거쳐 점차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순간의 자각입니다.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 마음이 상할 때 즉시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추어 서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상처받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이미 반은 성공한 것입니다. 자각이 없으면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버리지만 자각이 있으면 그 파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단계는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 내 안에 어떤 기대나 욕구가 건드려진 걸까? 이 상황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는 없을까? 이런 질문들은 마음의 온도를 낮추고 보다 냉정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런 연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환경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늘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마음에 물들기 쉽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마음도 밝아집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독서도 마음을 기르는 좋은 방법입니다. 선현들의 지혜가 담긴 책들을 읽으면서 삶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책 속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마음의 근육이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진짜 이유는 사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마음이 깔려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작은 무시나 비판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덜 민감합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가치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런 자기 수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되 그것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연습, 실수했을 때 자책하기보다는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상처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만드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실망을 통해 진정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한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느끼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연은 정리하라. 젊은 시절 우리는 인맥이 곧 힘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이 인생의 든든한 자산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좋든 싫든 모든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웃으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과 끝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관계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진실할수록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형식적으로 안부를 주고받는 수십 명의 지인들과의 관계가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 만날 때마다 가식적인 미소를 지어야 하고 진심 어린 대화는 나눌 수 없으며 오히려 에너지만 소모되는 관계들이 정말 필요할까요?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진심이 없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로 눈치를 보고 본심을 숨기며 예의상 만나는 관계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시간과 에너지를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보내는 것이 훨씬 의미 있습니다. 정약용은 검소함이 청렴을 낳고 청렴함이 자애를 낳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필요한 인연을 과감히 덜어내고 진실한 사람만 곁에 두는 것이 결국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관계에서도 검소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할까요? 먼저는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들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사람, 나의 에너지를 빼앗아만 가고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진심 어린 대화가 불가능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거칠에만 하고 깊은 이야기는 나눌 수 없으며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관계라면 그것은 이미 관계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정리가 냉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현명함입니다. 제한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선택하는 것은 내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다가 정작 진짜 소중한 사람들을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관계를 정리한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끊거나 불친절하게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진적으로 만남의 빈도를 줄이고 깊은 관여보다는 예의상의 관계만 유지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벌어집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관계들을 정리하고 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양보다 질, 넓이보다 깊이의 가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소수의 진실한 친구들과 나누는 시간이 수십 명의 지인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풍요롭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는 지혜입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 애쓰지 않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관계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과의 화해가 마지막 지혜다.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감정을 다스리며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거쳐도 여전히 남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평안의 시작이자 끝이며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가장 깊은 뿌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는 진짜 이유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자기 자신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작은 무시나 비판에도 크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내가 이미 나 자신에게 하고 있던 비판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외부의 평가에 덜 민감합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이 나의 가치를 흔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과의 화해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가혹합니다.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끌어안고 끊임없이 자책합니다.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좀 더 똑똑했다면, 다시 돌아간다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라는 후회가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이런 자책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후회와 자책이 현재의 나를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자책하는 마음으로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약용이 18년간의 유배 생활 중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스스로에게 다짐했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과거의 정치적 실패나 현재의 곤란한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목민심서나 경세유표 같은 불멸의 저작들이 그런 마음가짐에서 탄생했습니다. 노년의 평화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자기 자신을 미워한다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과 화해한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적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화해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는 과거의 나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의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지혜로 보면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그때 가지고 있던 정보와 경험으로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 과거의 나를 비난할 자격은 지금의 나에게도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불완전한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후회하고 부족한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의 말에도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완벽하지 않은 나를 인정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상처받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길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 자신과 화해하며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완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정약용 철학으로 그대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고 삶의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응원의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